첫 번째 행보로 보이는 게 대통령 취임 후에 국방장관이 첫 순방지로 한국을 선택을 했잖아요. 네.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다고 보는지. 이거는 간단해요. 네. 안심을 시켜주겠다 이거죠. 네, 누구에게? 한마디로 한국에게요? 아니면 한국과 일본이 그러니까 트럼프가 유세 기간 동안에 네. 한국, 일본 니네들이 알아서 핵무장해라, 니네들이 알아서 방어해라. 우리는 그 돈 갖다가 우리의 인프라 구축하는 데 다시 쓸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네. 그런 측면이 있고, 그리고 미군의 방위 분담금이라든가 이제 그런 걸 협상해가지고 니네가 100% 다 내라라는 이야기까지 사실 했었고요. 네. 그런 것에 대한 동맹들의 불안감이 있다고 보는 거죠.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진영도 있고, 우리나라에. 꼭 그렇지는 않은, 이걸 위기를 좀 기회로 전화위복으로 삼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보는 사람들도 있는데. 근데 참 상식적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외교안보 라인의 채널들이 다 가동돼서 미국의 외교적 입장이라고 하는 것, 동북아에 대한 입장이라고 하는 것이 정해진 다음에 그리고 나서 실무적으로 어떤 국방장관이 군사적인 한 측면을 가지고 또 올 수는 있는데 지금 국방장관이 여기 올 때까지는 네. 국무장관이나 이런 사람은 인사청문회도 통과되지 않은 상태였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중요한 점을 이제 짚어주셨는데요. 그 국방장관이 매티스가 한 말이 그거예요. 지금 정책이 수립된 게 없다. 네. 내가 가는 이유는 동맹들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다. 여기는 매티스라는 인물의 어떤 특성도 잘 어떻게 반영하는 언급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매티스 같은 경우는 특정 지역 내 분쟁을 이야기할 때 그 주변국과의 협력이 중요하다. 동맹들의 의견이 중요하고 네. 나는 나는 군사 어떤 작전을 담당하는 사람이고 이제 국방부 장관으로서 네. 정책을 만들어 나가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나는 강성군대를 재건을 해서 이제 우리나라의 외교관과 정책 결정자들이 정책을 집행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걸 군사력으로 받쳐주는 역할을 하는 거다. 이런 식의 발언을 했었고, 그러니까 자기 선을 잘 지키는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이 사람이 사드 해라, 니네 미국이 요구한다,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래서 사실 근데 우리나라 국가 원수가 조금 우리나라의 네. 이제 국방의 이익과 어떤 국가적인 전체적인 이익을 잘 대변하는 사람이 그 자리에 있었더라면 매티스에게 좋은 의견을 전달했을 수도 있잖아요. 예. 네. 그런 상황이 아쉬운 상당히 점이네요. 아쉽죠. 예. 기왕에 이제 말을 꺼내셨으니까 제임스 매티스라고 하는 이제 신임 국방부 장관이죠. 네. 트럼프 행정부의 첫 번째 지명받은 장관인데 네. 이분이 이제 한국에 온다고 하니까 우리 국방부에서 기자단한테 보도자료를 하나 보낸 게 있어요. 이분이 싫어하니까 이분의 별명을 부르지 말아라. 뭐예요? 별명이 미친 개거든요. 매드독인데 진짜 입지전적인 인물인 것 같긴 해요. 1969년에 해군에 입대를 해가지고 2013년 5월 달에 은퇴를 했거든요. 44년간 복무를 하는 과정에서 네. 걸프 전쟁, 아프가니스탄 전쟁, 그리고 이라크 전쟁에서 수많은 작전 등을 지휘했던 해군의 전설이라고 하는 분이거든요. 근데 네. 흔히들은 매드독, 미친 개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많이 인식하고 있는데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이분이 한국에 온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니까 다들 염려 일색의 기사들이 네네. 쏟아져 나왔거든요. 네. 진짜 강한 발언들이 쏟아져 나올 거다. 미국 중심주의의 극단을 보여줄 거다라고 아유, 하는 네. 기사들이었는데 정확하게 좀 어떻게 판단하세요? 일단 그분이 그 미친 개라는 별명을 별로 좋아하지 않고요. 구글에 가셔서 제임스 매티스 쿼트 그 인용구 그거를 치면은 그분이 사실 명언 제조기예요. 그분이 했던 말이 쫙 뜨는데 미친 개라는 별명은 이제 그런 정황에서 나온 거예요. 그 사람이 전장을 누비면서 네. 이제 자기의 어떤 휘하의 부대원들을 격려하기 위한 그런 말을 하는 거 보면 굉장하다. 무섭다. 굉장한데 이런 느낌을 네. 받을 거예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미친 개다. 그런 별명이 붙은 건데요. 근데 네. 이 사람은 저도 이 사람의 상원 인준 청문회를 다 봤는데 굉장히 매력적인 인물이라고 느꼈거든요, 사실. 이 사람이 약간 되게 금욕적이고 네. 결혼도 안 했어요. 자식도 없고 되게 수도승이라는 별명도 있을 정도로 네. 굉장히 지적이고 책도 많이 읽은 사람이고 그리고 역사가고 이 사람이 말하는 거 보면은 그게 막 상원들이 일제히 다 나와서 환영하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이 사람을 청문회를 이제 네. 신문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분위기가 아니고
어쨌든 예, 그런 여러 가지 측면이 있고 그 사람은 네. 현실주의 경향이라고 봐야죠. 전통적인 현실주의라고 하면은 네. 이제 냉전 이후로는 볼 수 없었던 냉전 이후로는 네오콘들이 장악을 했죠. 네. 사실 미국의 그런 외교 정책이나 군사 정책이라는 거는 그 네오콘들이 활기를 치면서 돌아다니게 된 배경에는 미국을 더 이상 제어할 장치가 없었던 네. 미국이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이 됐던 그런 역사적인 정황이 있는 거죠. 근데 현실주의 같은 경우는 조금 달라요. 현실주의 같은 경우는 물론 강경한 입장이긴 해요. 네. 네. 뭐 평화를 이야기하고 뭐 협상을 이야기하고 대화를 이야기하고 네. 막 그런 걸 최우선순위로 삼는 건 아니에요. 현실주의는 자국의 국방, 자국의 안보 이런 거를 최우선순위로 세우되 네. 필요한 경우에는 대화 협상도 하고 그 여러 가지 카드를 같이 현실주의라는 쓴다. 예, 현실주의라는 그런 경향이 꽃을 피게 된 건 아무래도 냉전을 거치면서 러시아 그 당시 소련이죠. 소련과 이제 강대국들끼리 맞붙으면서 좀 서로 조심해야 되는 그런 상황. 누가 하나 잘못하면은 툭 도화선이 돼서 핵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네. 그런 측면에서 네오콘들보다 훨씬 합리적이라고 봐야죠. 예. 근데 그런 지점에서는 트럼프랑 현실주의자적인 것은 맞는 것 같은데, 네. 근데 이 사람은 공화당 진영의 전형적인 사람이잖아요. 메티스가요. 네, 그 점에서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지 않나요? 전략적인 메티스는 선택인가요? 당파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어. 그러니까 메티스는 일반적으로 좀 보수적인 사람들, 네. 일반적으로 좀 전통적인 미국의 가치 그런 걸 이제 좋아하는 사람들이 메티스를 좋아하는 건 맞아요. 네. 근데 메티스가 오바마 행정부와 어느 정도 의견의 차이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에요. 네. 사실상 해임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러니까 플린처럼 이제 좀 망신스러운 방식으로 해임된 건 아니고요. 예, 그리고 이제 메티스는 민에 의한 군의 통제, 예, 그런 원칙을 굉장히 신성시 여기는 사람이고. 근데 그 원칙을 기준으로 본다면 네. 사실 미국의 국방장관의 원칙은 말 그대로 문민 통제. 그래서 군복을 입은 사람은 국방장관이 되지 않는다라고 네. 하는 게 원칙이잖아요. 그게 문민 통제 기본 원칙인데 스스로가 지금 그걸 깬 건데 과연 메티스를 위해서 예외 조항을 만들었죠. 그러니까 예외 조항을 상원들이. 만들어서 그 통과시킨 거는 이해하겠는데 그건 상원의 입장이고 네. 본인이 민에 대한 국민 통제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원칙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다면 네. 자기가 그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자기도 예상을 네. 못했다고 얘기를 하죠. 자기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근데 트럼프 입장에서는 메티스가 굉장히 귀중한 자산이에요. 네. 자, 이 미친 개가 한국에 와 있는데 네. 한국 거쳐서 이제 일본 간다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와 있는 동안에 청와대에서 대통령 권한대행, 그 총리도 만나고, 그 국방장관 만나고, 그리고 김관진 안보실장 만나고 이제 가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얘기들을 좀 나오고 갈 것 같으세요? 예상했던 네. 그냥 안심시키기. 우리는 동맹이다. 한국을 끝까지 지킬 것이다. 뭐 그런 얘기를 실제로 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미리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던 사드에 대한 네. 원론적인 입장, 네. 그런 원칙을 재확인하는 그런 취지의 방문이었던 거죠. 사드의 원론적인 입장이라고 하면 결국은 원래 원론은 12월 정도까지 배치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러다가 갑자기 선거가 빨라지니까 빨리 해서 4월, 5월 달에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네. 지금의 원론은 4월, 5월경을 말하는 걸까요? 12월을 말하는 걸까요? 오바마 행정부가 이제 퇴임하기 직전에 이제 이걸 서두르자라는 네.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네. 좀 불안하니까 박근혜 정부가 이렇게 되었고 네. 그리고 야당 입장들은 좀 이렇게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회의적이잖아요. 사드 네. 배치에 대해서. 그래서 오바마 행정부에서 사실 많이 서둘렀죠. 예. 그래서 구체적인 이야기는 사실 뭐 시점에 대한 이야기는 앞으로 또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목적으로는 볼 수 없는 거예요. 사드 배치를 이번 정권이 바뀌기 전에 어쨌든 확정해서 단도리 빨리 짓겠다. 추진해 가겠다. 그렇게 사드에 대해서 강한 드라이브를 가지고 있는지 네. 메티스가 아, 그리고 그거에 트럼프가 대해서는 그거는 아직 의심스러운. 잘 네. 모르겠어요. 이게 메티스 아까 개인의 성향으로 봤을 때 이러한 목적으로 왔을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셨는데 이 미국의 국방장관이 아직 그 정부도 제대로 추스리지 못한 상태에서 방문한 게 이거는 뭐 트럼프의 의지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풀이될 수도 있겠는데요. 네. 이제 국방장관으로서 트럼프가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공백을 채워라. 이제 그런 요구도
있었다고 그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뭐 트럼프의 의지 때문에 어떤 그거는 목적을 가지고 지켜봐야죠. 그건 아직 예. 알 수 없다. 자, 네. 국제관계를 전공하신 분의 입장에 봐서는 그런 평가들이 있는데, 근데 어쨌든 아직도 한국 언론에서는 이 사람에 대한 평가나 아니면 왔을 때의 영향이나 한미 간의 관계나 이런 것들은 사드에 대한 강력한 배치, 또 뭐 혹은 한미 관계에 대한 어떤 강한 입장에 대한 전달, 그게 평화적인 한미 관계 전달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트럼프가 얘기해 왔었던 주한 방위비 분담금의 인상이라든가 아니면 핵무장론이라든가 전략무기에 대한 배치라든가 혹은 사드의 조기 배치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압박 아니냐라고 하는 걸로 다 인식하는 거잖아요. 우리 언론들이. 그런 의도들은 어디에 숨어 있다고 보세요? 혹은 또 전문가가 보기에 잘못된 기사들이 계속 흘러나오는 이유는 어떤 것에 있다고 보여주세요? 자기 충족적인 예언을 하고 있는 거죠. 자기가 원하고 있는 어떤 현실 그런 것을 또 미국의 입장에 또 반영을 하는 건데요. 꼭 그렇다고 볼 수는 없는 게 상원 인준청문회에서도 사드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느냐 하면 아니거든요. 사드라는 단어조차도 안 나왔어요. 미사일 방어 체제에 관한 이야기는 전반적인 이야기는 나왔는데요. 좀 거칠게 얘기하자면 뭐 피해 의식이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언론의 부풀리기 보도가 좀 있고요. 그러니까 좀 사드를 어떻게 좀 해가지고 안보 국면으로 조금 돌파를 해보자. 이게 정치적 측면들이 너무 많이 담겨져 있는 상황인 거예요. 사드라고 하는 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사드의 주 배치는 올해 12월도 딱 있는 게 아니고 정해져 있었던 게 아니고 그냥 장기적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선언에 더 가까웠던 것이고 실제 미국의 예산서에 봐서도 별로 그 사드 예산이 많이 충족돼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지금 담겨져 있는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들 사드의 유지관리비 정도의 수준에 거의 머물러 있는 것인데 왜 한국 언론들은 계속 이렇게 사드에 대한 것에 대한 목을 맬까라고 하는 걸 또 한번 생각해보면 이런 것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는 12월을 한다고 했다가 탄핵 국면이 되니까 4월, 5월에 땡긴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국방부가 이 문제를 특히나 사드라고 하는 이 무기체계에 대해서 안보적 측면이나 군사적 측면을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건 정치적 아이템으로 생각하는 거죠. 예를 들면 탄핵이 갑자기 기각됐다. 그러면 다시 12월로 연장시킬 겁니까? 전혀 그래야 되는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계속 이용하려고 하는 거죠. 이 정치적 이용이라는 건 뭐냐? 지난 4.11 총선 때, 4년 전 총선 때의 그림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때는 제주 해군기지라고 하는 아이템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활용했죠. 그래서 해군기지 현장에 분쟁이 일어나게끔 만듭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 직접 가는 후보가 있고 가서도 몸으로 막는 후보가 있고 멀리서 성명 하나를 발표하는 후보가 있고 아니면 주민들만 만나고 오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그걸 비난하는 후보가 있고 이제 이런 그림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사실 사드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이제 4월, 5월쯤에 선거 시기에 맞춰서 군사적 이유와 국방적 이유를 국방부가 스스로가 포기하고 정치적 아젠다로 이것을 끌어올려가지고 그게 이제 언론들이 계속 붐업을 시키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성주 지역에 지금 사실 환경영향평가도 하나도 하지 않았고 부지에 대한 계획도 정확하게 나와 있지도 않은 이 지역에 갑자기 이제 군 포크레인이 한 10대 들어가는 거죠. 주민들은 난리가 날 거 아니겠어요? 그럼 이 상황에서 야당의 후보들이 처하는 입장이라고 하는 게 참 애매한 상황들이 초래돼요. 그렇게 분쟁이 났는데 현장에 안 가볼 수도 없고 현장에 갔는데 그 포크레인 앞에서 안 막을 수도 없고 그러면 이제 포크레인 맞고 군복 입은 군인들과 실랑이를 벌이는 사진을 이제 조선일보 일면에 쓰고 싶은 거죠. 그 그림으로 계속 선거를 치러와서 제가 국방에 4년 있으면서 제일 안타깝게 느낀 것 중에 하나가 국방부 스스로가 군 안보라고 하는 것을 항상 정치파리의 이슈의 하나의 도구로서 활용되는 것을 방기하고 있어요. 이유는 뭐예요? 그렇게 항상 정권을 잡아왔고 국방부라고 하는 조직의 입장에서 보면 보수 정권이 계속적으로 집권을 해주는 것이 자기의 이해관계에 훨씬 더 잘 맞는 거죠. 특별히 어떤 사람에 대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보다 기본적으로 보수적 상을 갖고 있는 사람이 군에 애착을 갖는다라고 인식을 갖는 건데 사실은 그것도 진실관계가 틀려요. 실제로는 진보 정권이 들어서야 국방 예산도 훨씬 급진적으로 늘어나는 것인데 여긴 잡아놓은 물고기이기 때문에 보수 정부가 들어서면 아예 예산 자체를 증액시키지 않습니다. 그래도 별로 화를 내지 않으니까. 이건 뭐
감정의 문제라기보다 이런 게 아닐까요? 그러니까 조직 축소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죠. 이게 뭐 진보 정권이 잡았을 때 뭐 어떤 군축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니까 뭐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방금 말씀하신 그 정치 논리 또 그런 무리한 추진의 강행 뭐 이런 문제들을 드러내고 나면 그럼 진짜 안보적 관점에서 이거 필요한 거냐 아니냐 정말 궁금하거든요. 네. 이거 해야 되는 건가요? 기회비용이 너무 크고요. 그리고 안보적 측면에서 봤을 때 실제적으로 어떤 좋은 영향이라고 할까요? 진짜로 좀 우리의 군사력을 뭐 어떻게 증진시킨다? 미미하고요. 네. 네, 북핵을 지금 뭐 북한은 거의 뭐 아무 말 하지 않잖아요. 사드에 대해서 지금 계속 반발을 하는 게 중국이잖아요. 과연 이게 무엇을 위한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해보면 미국이 정말 북핵에 대한 실효성을 갖춘 그것을 방해할 수 있는 그런 무기체제를 갖다 놓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2011년부터 계속 진행되어 왔던 아시아로의 귀환, 이른바 아시아로의 귀환, 그러니까 중국에 대한 군사적인 봉쇄라는 커다란 흐름에서 지금 호주, 뭐 일본 이미 MD 능력을 갖추고 있고요. 예, 아시아 전역 미사일 방어 체제의 일부로서 이제 급기야는 한국까지 오는 것이냐. 예. 그렇게 판단을 해야죠. 일단 그런 상황이 상당히 아쉽죠. 예. 기왕에 이제 말을 꺼내셨으니까 제임스 매티스라고 하는 이제 신임 국방부 장관이죠. 네. 트럼프 행정부의 첫 번째 지명받은 장관인데 이분이 이제 한국에 온다고 하니까 우리 국방부에서 기자단한테 보도자료를 하나 보낸 게 있어요. 이분이 싫어하니까 이분의 별명을 부르지 말아라. 뭐예요? 별명이 미친 개거든요. 매드독인데 진짜 입지전적인 인물인 것 같긴 해요. 1969년에 해군에 입대를 해가지고 2013년 5월 달에 은퇴를 했거든요. 44년간 복무를 하는 과정에서 걸프 전쟁, 아프가니스탄 전쟁, 그리고 이라크 전쟁에서 수많은 작전 등을 지휘했던 해군의 전설이라고 하는 분이거든요. 근데 흔히들은 매드독, 미친 개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많이 인식하고 있는데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이분이 한국에 온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니까 다들 염려일색의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거든요. 진짜 강한 발언들이 쏟아져 나올 거다. 미국 중심주의의 극단을 보여줄 거다라고 하는 기사들이었는데 정확하게 좀 어떻게 판단하세요? 일단 그분이 그 미친 개라는 별명을 별로 좋아하지 않고요. 구글에 가셔서 제임스 뭐 국무장관이나 이런 사람은 인사청문회도 통과되지 않은 상태였잖아요. 그래서 지금 중요한 점을 이제 짚어주셨는데요. 그 국방장관이 매티스가 한 말이 그거예요. 지금 뭐 정책이 수립된 게 없다. 내가 가는 이유는 동맹들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다. 여기는 매티스라는 인물의 어떤 특성도 잘 어떻게 반영하는 언급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매티스 같은 경우는 특정 지역 내 분쟁을 이야기할 때 그 주변국과의 협력이 중요하다. 동맹들의 의견이 중요하고 나는 군사 어떤 작전을 담당하는 사람이고 이제 국방부 장관으로서 정책을 만들어 나가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나는 강성군대 를 재건을 해서 이제 우리나라의 외교관과 정책 결정자들이 정책을 집행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걸 군사력으로 받쳐주는 역할을 하는 거다. 이런 식의 발언을 했었고 그러니까 자기 선을 잘 지키는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이 사람이 뭐 사드 해라. 니네 미국이 요구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 국가 원수가 조금 우리나라의 이제 국방의 이익과 어떤 국가적인 전체적인 이익을 잘 대변하는 사람이 그 자리에 있었더라면 매티스에게 좋은 의견을 전달했을 수도 있잖아요. 매티스 쿼트 그 인용구 그거를 치면은 그분이 사실 명언 제조기예요. 그분이 했던 말이 쫙 뜨는데 미친 개라는 별명은 이제 그런 정황에서 나온 거예요. 그 사람이 전장을 누비면서 이제 뭐 자기의 어떤 휘하의 부대원들을 격려하기 위한 그런 말을 하는 거 보면 굉장하다. 무섭다. 굉장한데 이런 느낌을 받을 거예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미친 개다. 그런 별명이 붙은 건데요. 이 사람은 저도 이 사람의 상원 인준청문회를 다 봤는데 굉장히 매력적인 인물이라고 느꼈거든요, 사실. 이 사람이 약간 되게 금욕적이고 결혼도 안 했어요. 자식도 없고 수도승이라는 별명도 있을 정도로 굉장히 지적이고 책도 많이 읽은 사람이고 그리고 역사가고 이 사람이 말하는 거 보면은 그게 막 상원들이 일제히 다 나와서 환영하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이 사람을 청문회를 이제 신문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분위기가 아니고
어쨌든 예, 그런 여러 가지 측면이 있고 그 사람은 네. 현실주의 경향이라고 봐야죠. 전통적인 현실주의라고 하면은 네. 이제 냉전 이후로는 볼 수 없었던 냉전 이후로는 네오콘들이 장악을 했죠. 네. 사실 미국의 그런 외교 정책이나 군사 네. 정책이라는 거는 그 네오콘들이 활개를 치면서 돌아다니게 된 배경에는 미국을 더 이상 제어할 장치가 없었던 네. 미국이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이 됐던 그런 역사적인 정황이 있는 거죠. 근데 현실주의 같은 경우는 조금 달라요. 현실주의 같은 경우는 물론 강경한 입장이긴 해요. 네. 네. 뭐 평화를 이야기하고 뭐 협상을 이야기하고 대화를 이야기하고 네. 막 그런 걸 최우선순위로 삼는 건 아니에요. 현실주의는 자국의 국방, 자국의 안보 이런 거를 최우선순위로 세우되 네. 필요한 경우에는 대화 협상도 하고 그 여러 가지 카드를 같이 현실주의라는 쓴다. 예, 현실주의라는 그런 경향이 꽃을 피게 된 건 아무래도 냉전을 거치면서 러시아 그 당시에 소련이죠. 소련과 이제 강대국들끼리 맞붙으면서 좀 서로 조심해야 되는 그런 상황. 누가 하나 잘못하면은 툭 도화선이 돼서 핵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네. 그런 측면에서 네오콘들보다 훨씬 합리적이라고 봐야죠. 예. 근데 그런 지점에서는 트럼프랑 현실주의자적인 것은 맞는 것 같은데, 네. 근데 이 사람은 공화당 진영의 전형적인 사람이잖아요. 메티스가요. 네, 그 점에서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지 않나요? 전략적인 메티스는 선택인가요? 당파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메티스는 일반적으로 좀 보수적인 사람들? 네, 그런 첫 얘기가 번째 있었죠. 행보로 보이는 게 대통령 취임에 국방장관이 첫 순방지로 한국을 선택을 했잖아요. 네.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다고 보는지. 이거는 간단해요. 네. 안심을 시켜주겠다 이거죠. 네, 누구에게?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한국에게요? 아니면 한국과 일본이 그러니까 트럼프가 유세 기간 동안에 네. 한국, 일본 니네들이 알아서 핵무장해라, 니네들이 알아서 방어해라. 우리는 그 돈 갖다가 우리의 인프라 구축하는 데 다시 쓸게.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네. 그런 측면이 있고, 그리고 미군의 방위 분담금이라든가 이제 그런 걸 협상해가지고 니네가 100% 다 내라라는 이야기까지 사실 했었고요. 네. 그런 것에 대한 동맹들의 불안감이 있다고 보는 거죠.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진영도 있고 우리나라에 꼭 그렇지는 않은 이걸 위기를 좀 기회로 전화위복으로 삼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보는 사람들도 있는데 근데 참 상식적이진 않은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외교안보 라인의 채널들이 다 가동돼서 미국의 외교적 입장이라고 하는 것, 동북아에 대한 입장이라고 하는 것이 정해진 다음에 그리고 나서 실무적으로 어떤 국방장관이 군사적인 한 측면을 가지고 또 올 수는 있는데 지금 국방장관이 여기 올 때까지는 네.